지금 이렇게 웅족과 호족이 신계 백성이 되게 해 주십사 했는데 한웅이 허락하고 조건을 다 제시했더니 웅족은 잘 참고 견뎌서 신계 백성이 됐어요. 그걸 삼국유사에는 여인이 됐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근데 곰이 사람이 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건 신하지.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소영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말 쓰잖아요. 정선생님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우리 최 선생님은? 참, 그 말을 몰라요. 고소영에 의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시대는 모르듯이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이 고소영에 의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기록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고소영이 이거 어느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갑다 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고소영이 뭐냐면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그 다음에 영남 출신들, 이 사람들이 탄압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영 대통령이에요, 이명박이는. 그랬듯이 또 그 다음에 전두환 시대에 우리가 축배를 들 때 개나발 했죠. 기억나세요? 우리 정세는 술 못 하시는 모양이네. 개나발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그 말입니다. 그 지금 요새 애기들 쓰는 수루가 보면 이렇게 막 축소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삼국유사는 옛날 이야기를 축소해가지고 줄여놨기 때문에 아까 말한 신단수화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지를 못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기삼칠일도 마찬가지요. 자, 그래서 호족은 못 견디고 도망쳐버리고 웅족은 신계 백성하고 합해졌으니까 지금 떠나올 때는 3,000무리가 숫자가 많아져서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이제. 땅도 더 넓어지고. 자, 그런데 그 웅족의 여인들이 이제 눈이 높아졌어.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 남자라도 마음에 드는 남자를 택하면 되는데 이제 아무 남자라도 마음에 들질 않아요. 누군만 남자를 보이냐면 한웅천왕만 남자를 보여. 그래서 신단수미 때 가가지고 한웅천왕한테 애기 낳게 해달라고 빕니다. 근데 한웅천왕이 그 많은 웅족의 여인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래서 웅내 가와이 혼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 웅이거든요. 웅내 가화이 혼 이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을 어떻게 풀었느냐? 한웅이 거짓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결혼했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하죠. 근데 똑같은 글자인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한웅은 하늘에 솟은 분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는 한웅으로 당시에 웅족의 여인들이 잉태를 원하니까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한웅으로 거짓 변화시켜가지고 그 말이에요. 해석이 전 달라지죠. 어? 정년기에 있는 남자를 한웅 옷을 입히고 한웅 말을 하게 하고 한웅 걸음걸이를 배우고 해가지고 한웅으로 변장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켰다고 말입니다. 해석이 전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장가를 갈 때는 누가 되어 갔느냐? 한웅천왕이 되어서 장가를 갔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은 누구한테 시집 왔어요? 누군 줄 알고 시집 왔어요? 한웅천왕인 줄 알고. 그리 된 겁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자고 나니까 한웅천왕이 아니라 누굽니까? 김갑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고 축하해 줬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전통 혼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한웅시대는 한웅천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또
왕복을 입고 근세 조선쯤 와가지고 아마 이게 관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관복도 그냥 말단 관복이 아니라 정성급 관복입니다. 지금 우리 혼례식 입는 옷이. 그래서 전통 혼례법은 한웅 시대의 법이 지금도 계승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가 한웅 천황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 후손이 됐다면 혈통적으로 후손이 된 게 아니라 한웅 천황의 옷을 입고 한웅 천황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으니까 한웅의 후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배달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고조선 시대도 나옵니다만 고조선 시대도 조선 민족 안 했어요. 배달 민족 그랬지. 백성들이. 응? 자, 이런 기맥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웅 천황이 이제 초대죠. 1대 한웅 천황이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나니까 2대 한웅 천황이 거불리 한웅 천황입니다. 제위 86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삼 7일 했죠. 그 7일이 7의 제신일 했지 않습니까? 그 7의 제신령을 만들었어요. 달수만 지금 같으면 달력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해역법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월신, 수신, 화신, 목신, 금신, 토신. 지금 말하면 일월, 화수, 목금, 토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일로 바뀌고 일월, 수화, 목금, 토가 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 어떻습니까? 일월, 화수, 목금, 토이 돼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월, 화수, 일월, 화수, 목금, 토가 서양에서 들어온 싼데이, 만데이가 변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대 우야구 한웅 천황 때 이제 제위가 99년인데 이분이 태백산에 가서 천제를 종종 올립니다. 근데 이분만 올린 게 아니라 다 올렸는데 한 이제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태백산에 천제를 올릴 때에 풍백은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는 천부경이 새겨진 거울입니다. 동거울입니다.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받아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산은 뚝을 치며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부인이 방울이냐 북이냐 하는 말이 나온 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운사는 칼을 들고 그 천재단을 올라가는데 무사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한웅 천황께서 제를 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대 모사라 한웅 천황 때는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생계 문제로 이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대 태의 한웅 천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장생구시의 수련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새 단전호 또 내호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호흡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상법,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거 이런 법이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노자가 도덕경을 쓸 때에 자기는 위에 선조의 것을 정리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냐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는 배달국 시대, 태의 한웅 시대의 기록이 아마 전해진 것 같아요. 이게 노자는 주나라 도서관 관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주나라가 난리가 나니까는 그냥 저기 소를 타고 피난을 갔는데 그래 피난 갈 때에 그 성주가 윤씨였어요. 윤씨가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가면 어떡합니까? 좋은 책을 좀 써주고 합시다 해서 쓴 것이 3일 동안 그 머물러 쓴 것이 도덕경이에요. 근데 그 도덕경의 근본이 어디에 있었느냐? 태의 한웅 천황 시대에 장생구시 수련법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연유된 겁니다. 그 뒤에 태의 한웅 천황의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12번째 아들이 복희예요. 이 복희가 역을 이제 만들고 우리가 역에서 말하는 효 있죠. 쾌사를 그리는 사람이 복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계해역법을 썼다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갑자역법을 썼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여화라고 하는 복희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오빠 복희의 역을 계승했다 하는 기록이 있고, 주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육서를 전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육서는 뭐냐면 하문을 말하는데, 녹도문이 발전되어져서 하문이 되는 과정에 주양이라는 분이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6대 다이발 한웅천왕은 5대 한웅천왕의 장자입니다. 이분은 복희의 역법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60진법을 사용했다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천경신고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밝혀서 백성들을 교화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대 거련 한웅천왕은 제위가 81년인데 부모를 공경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효를 많이 심었다. 그리고 전통을 계승하고 조상을 섬기게 하고 하늘의 천재를 올렸다.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을 위해서 교역을 확대했다. 지방마다 나는 생산물을 서로 교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역을 가르쳐서 농사에 이용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역은 농사를 위해서 사실 출발한 거예요. 천문지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날이 추워지고 언제 더워질 것인가, 그걸 연구한 것이 천문지리입니다. 천문입니다. 그 다음에 거련 한웅천왕은 수행을 많이 권장했다. 아까 전에 장생구시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수행을 권장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부련 한웅천왕 때는 소전과 소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소전의 아들 가운데 신농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신농이 식물을 연구해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많이 고쳐줬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농시가 나오거든, 우리 역사에. 그 다음에 소전의 아들은, 아들의 또 공손이 있었는데, 그 공손의 후손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조상으로 섬기는 헌원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헌원은 바로 이 소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소전의 아들 중에 신농이 나왔고, 그 한참 후에 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헌원은 치우천왕 때 치우하고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이때에 농사가 잘 지어져서 곡식과 삼배, 그 다음에 약, 그 다음에 돌을 다루어서 이런 것들이 교역을 하고, 낮에는 장사하고, 또 저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고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겠습니다. 이때 상당히 발전된 사회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훈 한웅천왕님은 천재를 정성껏 드리고 전을 계율로 삼았다. 한웅천왕이 한 일을 그대로 본받아 내려옵니다. 갈고 한웅천왕은 아까 말한 신농이 있었죠. 신농나라의 구역을 정해주고 오가들에게 정직과 공념을 강조하고 절개를 소중히 여기게 했다. 백성을 차별 없이 다스렸다 나옵니다. 그리고 11대 거야발 한웅천왕 때부터 제사 제도도 나온과 동시에 무덤 제도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시체 처리를 함부로 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는 동굴에다가 시체를 안장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무덤이 동굴이 됐어요. 그리고 평지에다가 묻었을 경우에는 그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거꾸로 무슨 장이 있죠? 수목장. 수목장. 수목장은 나무가 있는 밑에다가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걸 묻는 거죠.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12대 주무신 한웅천왕 때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었고, 거짓과 망령됨이 없게 했고, 남의 위급함을 구제하는 풍습을 진작시켰고, 그리고 산천을 보호할 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의식주의 차별을 두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평등하게 했다. 결국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죠. 13대에 와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많은 제후국 가운데에, 그 말입니다. 제후국 가운데에
웅족의 여왕이 이제 단회에 나와서 신단에 나와가지고 왕검으로 책봉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이 왕검의 제도가 이때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왕검은 제후인데 땅의 경계를 관리하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그 악을 징계하는 그런 권한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제후 왕인데 그 왕에게 권한을 하나 더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웅족의 여왕이 여가 덕을 심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왕검들이 오히려 웅족에 와서 기화를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웅족이 세력이 강해진 것을 여기서 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단군께서 결국은 웅족에 가가지고 단군 왕검이 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웅족 여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4대 자우지 한웅천왕이 계시는데 이분이 재위가 109년입니다. 이분은 별명이 치우천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우천왕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축구대회 할 때 그 가면 쓰고 나오는 게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붉은 악마라고 그랬죠. 근데 악마가 아니고 붉은 도깨비죠, 도깨비. 근데 그 상이 치우천왕의 상이에요. 이 치우천왕이 이제 도읍지를 옮깁니다. 아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한웅께서 여기 태백산으로 왔는데 치우 때에 여기서 일로 옮깁니다. 근데 제가 이 서안에 가보니까 여기도 덜이 넓은데 여기는 모를 심을 수 없어요. 논농사가 잘 안 되는 곳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쯤 오니까 여기는 논농사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좋은 곳으로 오지 않았나 봅니다. 치우 때, 자우지 한웅천왕 때 수도를 여기서 일로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변을 이제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수도를 천구로 옮기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옛 제도를 새롭게 고치고 개천이생이다, 지생이다, 개토이생이다, 개인숭생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면은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14) 21페이지 보면은 개천지생이라 해서 이거는 나라를 개천이 아까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나라를 세운 뜻을 알고 그 말입니다. 알고 생활의 분별력을 갖게 했다. 한웅께서 왜 나라를 세웠는지 그 뜻을 깨닫고 생활의 분별력을 갖게 했다는 것이고, 개토이생은 땅을 개척하여 농사를 잘 짓게 함으로써 생활의 이치를 깨닫게 했다. 개인숭생은 사람의 가치를 깨달아 생명의 존중함을 알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오지 한웅천왕이 당시에 유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력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자오지 한웅천왕이 이제 군사를 출정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81명의 장수를 선출해 가지고 이제 주변에 그 제후들이 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 말하자면 제압해 나가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갈로산에 가가지고 쇠를 캐가지고 쇠 갑옷을 만들고 두발창을 만들고 큰 활을 만들고 해서 싸움을 잘 하는데 말 안 들으면은 무력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야금소를 9곳이나 설치해가지고 동과 철을 캐가지고 창, 칼, 갑옷, 투구, 대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제후국을 평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투구를 썼어요. 갑옷을 입고. 그러니까는 처음 보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멀어요. 이 도깨비로 보입니다. 그래서 치우천왕이 가는 곳에는 싸움도 하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치우천왕한테 덤벼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황제 헌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헌원을 자기들 조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황제 헌원은 임금 황자가 아니고 누르 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황제 헌원은 헌원의 호를 말한 거지 임금 황자 황제가 아닙니다. 황제가 되려면 제후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황제 헌원은 제후의 한 사람이었는데 황제인 천왕인 치우한테 덤벼든 겁니다. 치우 천왕은 그 뒤에 돌아가셔서 산동성 수장현에 무덤이 있는데 높이가 7척이고 한나라 유방이 유방 때까지도 10월 달에 이 치우 천왕한테 와서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5대 한웅 천왕이 누구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천하를 이제 통일해 놓으니까 그 아들 치액특 한웅 천왕은 아버지가 개척한 유주, 청주, 탕로, 기주, 연주, 희대 등 이 지역을 정성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확장한 땅을 아들이 이제 잘 다스리죠. 그리고 화백 제도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화백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무슨 제도입니까? 민주주의 제도죠.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주의. 그런데 다수결주의가 49대 51이면 누구 편이 돼요? 51명이 이기죠. 이번에 대통령도 몇 대 몇으로 졌어요? 53%? 47%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52대 48이었나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제도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하려면은 그 다수결의 프로테이지를 높여야 돼요. 적어도 찬성이 80%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되는 거지. 52대 48?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화백 제도를 한인 시대부터 써왔는데 이때도 화백 제도를 써가지고 국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싸움과 재판이 없고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조 시대도 보면 태종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평정했는데 그 뒤를 이은 세종대왕이 무슨 시대가 와요? 태평시대, 문화시대가 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5대 한웅천왕이 그랬고 16대는 신시, 한웅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음악을 공수, 두열, 무천, 요천이라고 불렀는데 하늘에 천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음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음악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조상 제사의 의의를 여러분 22페이지 보면 써놨어요.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상 제사 선조의 살았을 때 모습을 생각해서 선조가 살아있을 때처럼 항상 정성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신주를 세우고 제사상을 진설하여 제물을 올리는 것은 곧 친히 뵙는 것 같은 예의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이다. 동시에 지나간 옛일을 되새겨 조상에 보답하려는 것은 지금의 삶이 이어져 계속 거듭되기를 바라는 자녀와 후손에 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조상이 와서 먹길 하냐 하고 비아냥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를 부정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제사의 뜻은 바로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조상의 살았을 때 모습을 다시 뵙는 뜻이고 그래서 그
그분을 상징하는 신주를 모시고 그분이 정말 살아생기는 모습처럼 우리가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귀신이 먹으니까 귀신에게 대접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형제간들이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그것은 곧 후손에 대한 교육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제사의 뜻을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7대 한웅천왕 핵다사는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웅천왕이 춘3월에 파내류산을 떠나와가지고 태백에 도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을 때가 그때가 10월 3일이었던 것 같아요. 음력으로. 그래서 10월 3일이 하늘의 죄를 지내는 지금 우리는 그걸 개천절을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했는데 그해 농사 지은 것들을 가지고 죄를 지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때 와가지고는 천하의 풍습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팔관해다 뭐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조상들을 모시는 시제입니까? 시제가 10월 달에 됩니다.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후국에서 박물을 바쳐서 조공을 바쳤다. 박물과 조공을 바쳤다. 그리고 이때 천경신고를 습득하고 그래서 삼신신앙이 깊어졌다. 삼신 하느님이라는 신앙이 깊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제후국들의 세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후국들이 배달국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하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대 한웅천왕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배달국이 끝나는 시대입니다. 한웅천왕께서는 부인을 어디서 모시고 왔느냐? 웅시국의 왕검의 딸을 모시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당시에 여러 나라 가운데에 웅시국이 상당히 세력이 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웅시국의 왕비로 맞이했는데 그 왕비가 와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아는 당군이에요. 그분이 신묘년 서기전입니다. 2370년 5월 2일에 탄생했어요. 당군의 탄신일이 5월 2일입니다. 묘시에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태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이름을 기록 안 해놨어요. 아들을 낳았다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크면서 너무 신통하고 너무 덕이 큽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놀래요. 그 앞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왜? 보면은 다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신통하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외삼촌인 웅시국의 왕검이 조카를 달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거불단 한웅천왕한테. 사돈한테. 그러니까는 거불단 한웅천왕이 14살 때 외삼촌에게 줍니다. 그게 뭐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웅시국의 비왕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살 때 웅시국의 비왕으로 가면서 그 직함이 당군이 된 거예요. 당군이란 말은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직함입니다. 직함. 무슨 직함입니까? 웅시국 비왕의 직함입니다. 그게 당군이 됐어요. 그러니까 14살 때에 웅시국의 비왕으로 갔는데 비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왕하고 비왕이 틀립니다. 부왕은 그 왕을 돕는 거예요. 그럼 비왕은 뭐냐면은 큰 고을을 하나 맡아 다스리면서 왕검을 돕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당군 직함을 받아갔는데 당군께서 14살 때부터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니까 인기가 높아지죠. 그래서 백성들이 상당히 당군을 존경하고 섬기고 그 성덕이 사방으로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제후국에만 퍼진 게 아니고 배달국 전체에 퍼진 거예요. 자, 그런데 38세가 되니까 그 웅시국의 왕검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왕검의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왕검의 아들이 대를 이어 왕검이 되어야 되는데 웅시국의 백성들이 당군을 왕검으로 추대해요. 그래서 38세에 당군 왕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군 왕검은 웅시국의 최고 책임자 이름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어요. 자, 그런 광경을 이제 아버지가 거불단 한웅천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불단 한웅천왕이 서기전 805년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배달국을 누구한테 넘기느냐? 당군 왕검한테 넘겨요. 혈통으로 보면 아들이고 제후국으로 보면 가장 강한 웅시국의 제후가 되었으니까 그에게 나라를 넘깁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군 왕검께서는 아버지의 조서를 받들고 단허에 나가서 신단에 나가서 800명의 그 국인들을 거느리고 하늘에 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들고 또 하늘의 뜻을 받듭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바꾸고 수도를 아사달에 세워두는데 이 아사달이 웅시국이에요. 지금 치우천왕 때 청구로 옮았는데 웅시국이 위치가 여기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웅시국의 토지를 조선의 수도로 삼으셨다.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흑룡강성 하르빈이에요. 그래 하르빈에다가 여기를 아사다르라고 그랬어요. 아사다르는 말은 수도란 말입니다. 서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도를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세웠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조선을 인수받은 당군께서는 이 나라가 너무 크니까 이 나라를 사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을 이끌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웅시대에 삼신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삼신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삼신산은 복례, 방장, 영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강산, 지리산, 묘향산이 삼신산이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삼신산이라는 말은 삼신을 모시는 천재를 지내는 소도를 가리킨 거예요. 소도가 다 삼신산이에요. 그러니까 한웅천왕 초기에는 태백산이고 그 뒤에 이제 당군시대에 와서는 백두산에다가 소도를 세우면은 거기가 삼신산이 됩니다. 다음 당군시대에 가면은 전국 12곳에 소도를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도가 있는 산은 다 무슨 산입니까? 삼신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티벳 쪽에도 지금 현재 소도가 세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삼신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삼신산이라는 것은 복례, 방장, 영주 이렇게 따로따로 산이 있는 걸 삼신산이라는 게 아니고 그 소도 속에 복례, 방장, 영주가 있었어요. 그게 태백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삼신산이라는 것은 세계를 말한 것이 아니고 삼신 하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소도가 있는 산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시 배달국은 18대 거불단 한웅천왕께서 그 아들인 당군 왕검 곧 웅시국의 당군 왕검에게 배달국을 넘겨주므로 18대 1565년으로 문을 닫고 배달국을 인수받은 당군 왕검께서 나라를 조선이라 하고 아사달의 수도를 정함으로써 그리고 그 큰 나라를 사만으로 나눔으로써 당군 왕검 황제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조선, 옛 조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먼저 말씀드릴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을 왜 우리 역사학자들이 모르고 자꾸 신하라고 해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삼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며 왜 우리 상고사를 혹은 고대사를 신하로 풀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다음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5일째 강의입니다. 6일째 가서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